자, 오늘은 반도체,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 반도체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살짝 보고, 그다음 로직 게이트.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언어로 쓰는 건 아는데 사실 그게 하드웨어 단에서 돌아가거든요. 하드웨어로도 사실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회로를 짜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게 사실 다 그 회로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드웨어로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리뷰를 하고 저번 시간 관련된 프랙티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컨텐츠로 들어갈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5꼭지가 있는데, 자, 하드웨어로 뭔가 이제 디텍션을 해야 돼요. 컴퓨터가 밸류를 나타내야 되는데 2가지 초이스가 있다 그랬죠. 소수, 뭐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전류의 미세한 볼티지를 다 디텍트해서 뭐 110.1V, 110.2V 이런 걸 다 회로에서 직접 디텍트해서 나타낼 거냐, 아니면 회로에서는 단순하게 볼티지가 있냐 없냐만 러프하게 디텍트하는 걸 하고 그러한 단순한 종류의 회로를 여러 개 때려 박아가지고 복잡한 정보를 나타낼 거냐, 이런 초이스가 있는데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회로 하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초이스가 있었고 그걸 뭐 소니 이런 데가 그런 걸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회로 자체는 간소하게 만들고 그 회로 개수를 늘린다라는 어프로치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대전환입니다. 그러면서 디지털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 비트,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핵심 정보 0 아니면 1. 자, 이게 가장 단순한 정보고 2개의 스테이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더 복잡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트의 개수를 늘려서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약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데이터 타입들을 봤습니다. 로지컬 베리어블, 불리한 밸류, true or false 어떻게 나타내는지 봤고, 그다음에 그게 여러 개 늘어져 있을 때 빗 벡터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봤고, 그거와 관련된 오퍼레이션들, AND, OR, 뭐 XOR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봤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티저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부호가 없는 걸 나타낼 땐 좀 심플했는데 음수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의 음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음수와 비트를 약속을 해서 딱 심플하게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이진수 연산이 이 사인드 인티저에 맞아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투스 컴플리먼트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뺄셈은 뭐 어떻게 하고 비트 랭스가 서로 다를 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약속들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실수도 비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간소하게 봤죠.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32비트로 어떻게 실수를 나타내는지를 봤고, 아스키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헥사고널은 비트를 사람이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사람을 위해서 비트 4개를 짬뽕해가지고 16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컴퓨터에서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배우는 거니까 좀 인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왜 반도체 하는지, 사람들이 맨날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맨날 반도체, 컴퓨터 하면 반도체. 근데 이게 왜 컴퓨터와 반도체가 이렇게 연관이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컴퓨터가 0과 1만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건 뭐 이미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이유를 얘기했는데, 자, 하드웨어 차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차원에서. 그리고 하드웨어가 우리가 코드를 짠 건 짠 건데 실제 하드웨어 단에서 어떻게 이런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AND 오퍼레이션을 하고 어떻게 OR 오퍼레이션을 하고 어떻게 덧셈을 하고 어떻게 밸류를 저장하는지 하드웨어 단에서 그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인사이트를 주고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드웨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드하다는 거예요. 특정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만들면 그 하드웨어로 다른 걸 못해요.
대신 소프트웨어로 하게 되면 내가 코드만 바꾸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하냐 소프트하냐의 차이지 실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자, 뭐가 반도체냐?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반도체는 뭔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 뭔지 모르지만 뉴스에 맨날 나오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 안 팔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뭔진 모르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여서 이걸 안 팔면 이제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 막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삼성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뭐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 뉴스에 한동안 회자됐었죠 이게.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잘하는 거 그죠? 잘 이걸로 많이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올해 초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아 이제 투자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초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주식. 자, 그 다음에 뭔진 모르지만 이런 네모난 상자, 네모난 박스가 칩에 박혀 있으면 반도체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 반도체란 무엇이냐면 반만도체라는 뜻인데 그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일단 세마이 컨덕터인데 그중에 세마이 빼고 그냥 컨덕터. 이건 도체라는 뜻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 도체입니다. 구리, 우리 전선이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구리, 뭐 알루미늄도 있고 스틸도 있고. 그래서 전기 코드에다가 이런 걸 갖다 대면 죽을 수 있다.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반면에 인슐레이터, 전선을 감싸고 있는 뭐 고무 재질 이런 것들은 다 전류가 안 통하죠. 이런 걸 부도체라고 합니다. 도체, 부도체. 그래서 도체는 항상 전기가 잘 통하고 부도체는 항상 전기가 잘 안 통해요. 저항이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플라스틱, 고무, 뭐 나무, 유리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세마이 컨덕터, 반만 도체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건 반만 도체란 뜻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0.5만 전류가 통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특정 조건에서는 도체로 동작하고 또 다른 어떤 조건에서는 부도체로 동작하고 그러니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도체도 됐다가 부도체도 됐다가 변화무쌍한 친구입니다. 그럼 결국 이 컨디션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마이 컨덕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할지 안 흐르게 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의 힘은 이겁니다. 전류가 통할지 말지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도체는 항상 통하고 부도체는 항상 안 통하는데 반도체는 이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로 이루어진 게 이 산발이 트랜지스터라는 건데 이 트랜지스터가 바로 컴퓨터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냥 반도체 칩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산발이가 되게 중요해요. 왜 다리가 3개고 다리 3개의 역할이 뭔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로 이루어진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결국 이걸 말하고 싶어요. 컨디션을 어떻게 주고 그 컨디션에 따라서 언제 전류가 통하고 언제 전류가 안 통하는지 그걸 이제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볼 겁니다. 자, 산발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친구를 게이트라는 다리가 하나가 있고 왼쪽 다리가 하나가 있고 오른쪽 다리가 하나 있는데 자, 이 동그라미가 이제 반도체 파트인 겁니다. 반도체 파트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왼쪽 다리랑 오른쪽 다리가 연결되면서 전류가 통해요. 언제? 이 게이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갖춰지면 그리고 또 거꾸로 상황이 잘 안 갖춰지면
왼쪽과 오른쪽 다리가 끊어져요. 그럼 언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N타입 트랜지스터라는 걸 예시를 들어볼게요. N타입 트랜지스터라는 건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0과 1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0V 쪽에 가까우면 비트에서 0을 표현하는 거고 2.9V 쪽에 가까우면 1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티지가 있다 하면 2.9V 주변이면 있다고 치고 볼티지가 없다? 그럼 0V 주변이면 없다고 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게이트에 2.9V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류 볼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왼쪽과 오른쪽 다리가 연결된다. 연결된다는 건 뭐죠? 이 왼쪽에 있는 볼티지가 그대로 여기로 흘러 들어가서 똑같은 볼티지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볼티지가 같아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자, 만약에 게이트에 0V가 들어가요. 볼티지가 없어.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디스커넥티드 됩니다. 여기가 인슐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0V가 들어갔을 때 얘는 여전히 몰라요. 이게 물음표입니다. 0V가 아니라 물음표예요. 뭔지 몰라요. 0V가 되려면 0V 있는 쪽이랑 회로가 연결돼야 0V가 되는 거지. 그냥 아무래도랑 연결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선은 몇 볼트일지 모르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 게이트에 볼티지가 들어올 때 왼쪽과 오른쪽 다리가 연결되게 만드는 게 N타입 트랜지스터입니다. N타입 트랜지스터. 그럼 거꾸로 설계된 트랜지스터도 있거든요. P타입 트랜지스터라는 거 있는데 P타입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표시해요. 동그라미. 이 논리 게이트 쪽에서는 이 동그라미가 보통 낫을 의미합니다. 낫. 거꾸로 뒤집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P타입 트랜지스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꾸로 자 게이트에 0V가 먹여지면 그럼 그때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이때 연결되고 만약에 2.9V 1이라는 비트가 먹여지면 네 이때는 디스커넥트 됩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이런 두 종류가 있다. N타입 트랜지스터, P타입 트랜지스터. N타입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에 전류가 볼티지가 들어오면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되고 P타입에서는 볼티지가 안 들어오면 0V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된다. 그리고 P타입에는 이 반대 뒤집는다는 의미로 동그라미라는 기호를 여기다 붙인다. 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10초 후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트랜지스터들을 적절하게 연결해서 뭔가 할 거예요. 이제 연산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이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엮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뭐 AND, OR, NOT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로직 게이트입니다. 로직 연산을 할 수 있는 게이트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로직 게이트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호로는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A, NOT 연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모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호를 그냥 통과시킨다는 뜻이고요.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0이 나온다는 뜻인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붙여가지고 뒤집음으로써 not을 표현하는 겁니다.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자, 그리고 AND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인풋이 두 개가 들어가면 둘 다 1일 경우에만 1이 출력되도록 하면 AND 게이트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자, OR 게이트, 뭐 XOR 게이트 등등등 다 독특한 그 기호들이죠. 그래서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AND에다가
거꾸로 하면 낸드거든요. 낸드면은 둘 다 1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아웃풋을 동그라미로 바꿔버리면 낸드가 되는 거고 5월에서 또 동그라미로 아웃풋을 하나 바꿔버리면 완전히 뒤집혀서 노월 게이트가 되는 거고 XOR은 서로 다를 때만 1이 되는데 여기다가 또 여기 동그라미를 붙이면 다 뒤집혀서 같을 때만 1이 되는 XNOR 게이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각 게이트가 실제 트랜지스터랑 어떻게 맞물려서 설계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가장 심플한 NOT 게이트, 인버터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볼까요? 자, NOT 게이트는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게 실제 트랜지스터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0이 들어가면 이쪽에 아웃풋이 1 나오고 인풋이 1 들어가면 아웃풋이 0 나오는 건데 자, 왼쪽에 P-타입 트랜지스터가 있고 오른쪽에 N-타입 트랜지스터가 있고 왼쪽에서는 1이 먹여지고 있네요. 볼티지가.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0이 먹여지고 있는데 아직 아웃풋은 뭔지 몰라요. 아웃풋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회로가 왼쪽 라인하고 다리하고 연결되느냐 오른쪽 다리하고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인풋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컨트롤 되는지 예시를 보죠. 자, 인풋이 빵이 들어갔어요. 빵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빵이 들어가면 빵 볼트가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럼 선을 따라서 양쪽 게이트에 다 빵 볼트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P-타입 트랜지스터는 빵 볼트가 들어가면 연결된다 그랬고 N-타입 트랜지스터는 빵 볼트가 들어가면 끊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흘러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다 빨간 선이 칠해지면서 아웃풋이 1이 나올 거게 될 겁니다. 0볼트가 들어가면 2.9볼트가 나오는 게이트가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거꾸로 1이 들어갔습니다. 2.9볼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제 닫히겠네요. 1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왼쪽 N타입은 열리겠네요. 그러면서 전류가 오른쪽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면서 아웃풋이 0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타입과 N타입을 하나씩 섞어서 병렬로 연결해 놓으면 NOT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10초만 소화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복잡한 게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복잡한 노얼 게이트. 자, 노얼 게이트는 뭐죠? 이런 식이죠. 둘 다 빵일 때만 아웃풋이 1 나와요. 왜냐하면 5어에다가 뒤집은 거예요. 5월 연산을 뒤집었기 때문에 5어가 이제 하나라도 1이면 1이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1이면 빵이고 둘 다 0일 때만 1인 게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트랜지스터로 어떻게 만드냐면 네, 이렇게 다소 복잡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자, 0은 두 개가 연속으로 0 나와야만 아웃풋이 1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이런 직렬 연결. 직렬 연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뚫려야 돼요. 이 둘 다 뚫려야 위에서 2.9V가 아웃풋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아래쪽에 있는 N타입 트랜지스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뚫려도 0V가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둘 다 0일 거냐, 하나만 1이어도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병렬과 직렬 연결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0,0이 들어왔어요. 그럼 1이 나오는 게 목표겠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1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여기로 지금 0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도 0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을 따라서 쫙 다 0이 매겨지겠네요. 그럼 이제 게이트 하나하나 컨디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P타입 0이 들어갔으니까 P타입 열릴 거고, 여기서도 0이 들어갔으니까 P타입이 열리네요. 그럼 여기 두 개 연속으로 뚫리겠네요, 여기는. 근데 이 아래쪽을 보면 N타입 0 들어가면 닫힌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끊기고 여기도 끊겨요. 그러니까 둘 다 끊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런 식으로 커넥티드, 디스커넥티드가 결정이 되면서 위에 있는 볼티지가 쫙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1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는 1,0인데 자, 그럼 여기로는 1이 들어가고 여기로는 0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 게이트에 먹여지겠네요. 자,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긴 닫혔네요. 그죠? 닫혔어요. 여기는 열렸어요. 그다음에 N타입에 여기 0 들어갔으니까 닫혔고 1 들어갔으면 열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0볼트가 여기서부터 흘러 들어가겠네요. 쫙 열려서 들어가고 여기는 디스커넥트 됐으니까 못 들어가고 0볼트가 쭉 흘러 들어가서 아웃풋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2.9볼트는 여기서 끊겨가지고 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0볼트가 여기를 다 점유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1,0이 들어가면 0이 나온다. 똑같은 방식으로 0,1이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1,1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제가 30초만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이 예시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으로 이것저것을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우리가 뭐 파이썬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냥 완전 생 회로만 가지고 트랜지스터만 어떻게 엮어가지고 회로를 어떻게 연결하니까 갑자기 논리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실제 그런 것들을 밑바닥에 깔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5월 연산이나 뭐 노월 연산을 한다고 코드에 딱 치잖아요. 그럼 그쪽 하드웨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실제 연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같은 로직 게이트들이 다 주어졌다고 칩시다. 트랜지스터들을 잘 조합해서 뭐 노월도 있고 5월도 있고 낸드도 있고 엔드도 있고 낫도 있고 뭐 엑스월, 엑스노월 다 있다고 쳤을 때 자, 컴퓨터가 좋은 게 뭐예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조합해서 더 복잡한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치 펑션들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펑션을 만들듯이 하드웨어에서도 이미 내가 회로들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그것들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만들었던 로직 게이트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쳤을 때 우린 좀 더 일반적인 컴퓨테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봅시다. 1비트짜리 이진수 덧셈기를 만드는데 하프 덧셈기라고 만든 건 뭐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없는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완전 1회짜리 덧셈.
원래 2의 자리 덧셈, 4의 자리 덧셈, 8의 자리 덧셈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그 인풋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캐리가 이제 올라오면 그걸 다 더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0과 0을 더하면 0. 그리고 위에 자리 올릴 캐리도 빵. 1과 0을 더하면 1, 캐리 빵. 0과 1을 더하면 1, 캐리는 빵. 근데 1과 1을 더하면 이번 자릿수는 빵이지만 위에 자릿수에다 올려야 될 캐리가 하나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게이트로 조합해서 만들어 본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트랜지스터 레벨은 벗어났어요. 로직 게이트가 다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재활용해서 쓸 때 A랑 B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자, 이번 자릿수에 대한 썸은 여기서 나타나고 캐리는 여기서 나타나네요. 근데 보면은 뭐 직관적이에요. 캐리는 둘 다 1일 때만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캐리는 AND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캐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썸은 뭐죠? A와 B가 서로 다르면 1이 돼요. 같으면 빵이 되고 그래서 XOR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랑 B가 다 이 게이트를 병렬로 하나씩 통과하는 거예요. A가 여기로 들어가고 B가 여기로 들어가고 또 B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또 A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S, 썸과 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덧셈도 순수하게 하드웨어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full adder, 조금 더 복잡하겠죠? 1의 자릿수 말고 2의 자릿수, 4의 자릿수, 8의 자릿수 등등에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캐리까지 인풋으로 받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너무 간단한 테이블이 나오네요. i번째 자릿수에서 캐리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썸은 이번 자릿수는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우리 i 플러스 1번째 자릿수로 캐리는 언제 올라갈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테이블은 다 동의하시죠? 한 10초만 테이블을 보세요. 그리고 자, 이 테이블을 구현하는 하드웨어는 이와 같이 설계가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설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동그라미를 치면 뒤집힌다. 동그라미를 치면 뒤집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로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5월로 합쳤네요. 몇 개 한번 넣어볼까요? 자, 0,0,0이 들어갔다. 0,0,0이 들어갔다. 그럼 둘 다 0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모든 게이트에 이 세 개의 인풋이 동시에 병렬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A, B의 캐리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다 각자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 지금 뒤집혔죠? A랑 B가 뒤집혔어요. 그럼 1, 1, 빵이겠네요. 아까 빵빵빵이었는데 1, 1, 빵. 근데 AND 게이트니까 셋 다 1일 때만 1이 통과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 1 빵이니까 여기 안 되고 여기도 이쪽 부분이 안 되니까 나가리 나고 여기도 이쪽 부분이 빵이니까 안 되고 여기 있는 4개 게이트는 볼 것도 없이 다 빵빵빵이 들어가서 안 되고 그럼 그냥 네, 빵이 됐네요. 좀 재미가 없게 됐네. 네. 다들 빵이 나오니까 5월 게이트에서 뭘 통과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다 빵이 들어가서 안 되고 1,1,1을 넣어볼까요? 1,1,1 1,1,1을 넣으면 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 1,1,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 들어간 부분은 다 빵이 되고 동그라미가 없는 부분은 1이 들어가겠네요. 이 부분은 빵. 하나라도 빵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 빵이에요. 빵, 빵. 근데 여기는 1이 됐네요. 1. 그래서 지금 AND 게이트 4개를 통과했는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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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서 5월 게이트에 먹여지니까 1이 살아남아서 썸이 1이 됐고요.
지금 캐리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캐리. 자, 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참 여기서는 지금 인풋이 세 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자, 지금 이 첫 번째 엔드 게이트는 어디랑 어디가 들어가는지 볼까요? A가 들어왔네요. A가 여기서부터 쭉 타고 들어와서 A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는 B가 들어왔네요. B가 쭉 타고 들어와서 B가 들어왔어요. 둘 다 1이니까 엔드 게이트 통과하면 1 나올 거고요. 그다음 여기도 A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줄이니까 캐리가 여기서부터 쭉 타고 들어와서 캐리가 들어왔는데, 뭐 둘 다 1이니까 1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캐리랑 B가 들어온 건데 합치면 또 1 나올 거고, 그래서 1, 1, 1, 5월 하니까 1이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시들을 하나씩 프로세싱하면 답이 다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간단한 연산이잖아요. 사람의 머리로 하는 거는 무진장 단순한 딱 한 자릿수의 바이너리 연산인데, 이걸 하드웨어로 표현하려니까 트랜지스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논리 회로를 만들고 그 논리 회로를 또 여러 개를 조합해갖고 엮어야지 겨우 이걸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컴퓨터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바닥부터 하나씩 거쳐온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무진장 복잡한 걸 하고 있지만 선조들은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쌓아 올려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수리 연산도 이렇게 하드웨어로 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도 할 수 있고 회로가 훨씬 더 복잡해질 뿐 못할 건 없습니다. 결국 회로를 엮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부나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논리회로라는 수업을 들으면 더 복잡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금 연산 배웠고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 메모리도 사실 하드웨어로 구현이 됐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회로에서 어떻게 밸류를 저장할 거냐. 밸류를 저장한다는 거는 하드웨어 단에서 말하면 특정 볼티지가 갇혀서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1이 갇혀 있으면은 2.9V가 어떤 회로에 갇혀서 가만히 있으면 1이 저장돼 있는 거고, 0V가 갇혀 있으면 0이 저장돼 있는 거고, 이걸 실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런 RNS 렛치라는 메모리의 아주 기본적인 유닛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풋이 두 개가 있네요. 리셋과 셋이 있고, 그다음 노어 게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노어 게이트는 둘 다 0일 때만 1을 아웃풋으로 내보낸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Q가 우리가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밸류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Q는 어떤 바이너리 밸류다. RNS 렛치가 저장하고 싶은 밸류다. 그리고 Q 다시는 Q의 반대입니다. 컴플리먼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도록 이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set과 reset은 대부분 빵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빵인데, 내가 1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set에다가 1을 넣은 다음에 다시 빵으로 만들면 Q에 1이 저장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따라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Q에다가 빵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reset에다가 잠깐 1을 먹인 다음에 다시 0으로 바꿔버리면 Q에 빵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set과 reset은 이런 식으로 펄스를 먹이게 되는 거예요. 펄스를. 계속 0인 상태로 대부분 가는데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잠깐 1을 넣었다가 다시 0으로 내리면 이 찰나의 순간에 메모리에 뭔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셋이 잠깐 1이 됐을 때 1이 Q에다 저장되기 시작하고, 리셋이 잠깐 1이 되면 0이 Q에 저장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 이거를 이 게이트 따라가다 보면 그대로 되거든요, 실제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일단
현재 Q에 빵이 저장돼 있다고 치고 나머지 리셋, 셋이 다 빵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런 상태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실제 스테디 스테이트일 것 같아요. 보면은 보죠. 리셋에 0이 들어갔고 Q가 빵이라 그랬으니까 Q 다시는 1일 거잖아요. 그럼 빵과 1이 노월 게이트에 들어가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서로 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노월 게이트에 보면은 Q가 빵이 들어가고 셋도 빵이니까 합치면 노월 게이트 통과하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맞물려 갖고 되게 견고하게 서로를 안 바꾸도록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데 여기에 이제 잠깐 파란을 일으켜 보는 거죠. 이제 Q에다가 1을 저장하고 싶어졌어요. 1을 저장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셋에다가 잠깐 1을 먹인다. 1을 먹이면 이렇게 되는 찰나의 순간에 뭔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 잠깐 1이 여기로 들어갔죠. 잠깐 1이 들어가면서 자 노월 게이트에서 하나라도 1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노월 게이트가 Q 다시를 빵으로 만듭니다. 얘가 빵이 되면 갑자기 위에 있는 친구도 인풋이 바뀌었어요. 위에 있는 친구가 바뀌었는데 자 노월 게이트의 인풋이 두 개가 다 빵이면 아웃풋이 1이라 그랬죠. 아웃풋이 1이 됐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이 상황에서 이제 셋이 빵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사실 Q 다시가 바뀔 요인이 없어요. 0과 1이 노월 게이트에 들어가면 여전히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스테디 스테이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Q가 바뀐 거예요. Q는 그 사이에 1로 바뀌었고 이제 회로는 다시 안정된 상태를 찾아서 더 이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모리가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잠깐 회로를 열어서 변동을 막 준 다음에 다시 회로를 닫아서 안정되게 만들면 메모리에 있는 밸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다시 빵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리셋에다가 잠깐 펄스를 먹인다 그랬어요. 리셋에다가 잠깐 1이라는 밸류를 여기서 먹여 봅시다. 그럼 이때 갑자기 회로의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변동이 일어날까요? 자, 1이 들어갔고 그럼 위쪽에 지금 인풋이 바뀌었잖아요. 1, 빵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Q가 하나라도 1이 됐기 때문에 자, 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빵이 바뀌는데 그럼 이 Q가 아래쪽에 인풋으로 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빵빵 들어가잖아요. 빵빵.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노월 게이트의 아웃풋이 1이 되면서 Q 다시가 1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펄스가 끝났죠. 리셋이 다시 빵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렇게 됐고 모두 다 다시 해피해졌습니다. 왜냐면 0과 1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0이니까. 그리고 이제 Q에는 0이 저장돼 있고 회로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을 찾았습니다. 회로는. 자, 메모리 동작 방식입니다. 실제 이건 너무 심플한 완전 베이직 메모리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저희 수업에서 안 다룹니다. 저희 수업에서 안 다루고. 그래서 메모리는 실제 어떻게 동작하냐면 방금처럼 어떤 특정 회로들이 RNS 레치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개 정도 있다고 쳐요. 그럼 그 100개가 어떤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다. 주소가 있어서 내가 특정 주소를 전류 신호로 주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만 회로가 확 열려야 돼요. 나머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만 회로가 딱 열리면서 그곳에만 내가 원하는 밸류가 딱 저장이 돼야지 제대로 동작하는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여러 가지 박스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박스마다 유니크한 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유니크한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로케이션은
그 1바이트를 이제 저장한다고 합시다. 1바이트. 그리고 로케이션의 어드레스도 당연히 컴퓨터의 정보니까 비트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메모리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정보를 읽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메모리에다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각 메모리 박스의 어드레스만 정확하게 포인팅 해주면 그 메모리 쪽만 열리고 서킷이 나머지 쪽은 닫혀 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교수님들이 각 방에 갇혀 있는데 자, 이제 방에 주소가 있어요. 그죠? 방에 다 주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메모리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942동 416호라는 주소를 딱 비트 시퀀스로 나타내서 거기서 정보를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곳은 다 닫혀 있는데 제 방만 딱 열리면서 이제 제가 정보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건 정말 제가 기초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를 오버뷰를 말씀드린 거고 이런 감만 잡으신 상태에서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 그럼 저희 교과서의 챕터 3 전체가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특히 메모리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ECE 그나 뭐 CS 이런 데서 제공하는 논리회로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 FPGA라는 프로그래머블 하드웨어도 뭐 제공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회로는 안 바꾸는데요. 내가 실제 회로를 손으로 바꾸진 않는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뭐 게이트가 여기 있고 게이트가 여기 있고 뭐 선을 연결하고 이걸 내가 그리는 어떤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딱 짜서 연결한 걸로 엔터를 치면 갑자기 FPGA가 그 입력을 받아서 실제 회로를 막 그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딱 바꿔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블한 하드웨어, 아주 고급이죠. 그래서 그런 뭔가 랭귀지는 아니지만 실제 그리는 걸 통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FPGA. 서머리는 반도체 덕분에 우리는 컨티뉴어스한 실수 볼티지를 바이너리 밸류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애널로그랑 디지털 컨버전인데 사실 이거는 이 컨버전 자체가 참 아날로그가 되게 고급 기술이고 좋은 기술이고 그런데 디지털로 되면서 심플해져서 오히려 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by combining 트랜지스터들을 컴바이닝 함으로써 하드웨어가 연산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CPU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몇 개 있냐면 30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의 복잡한 회로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연산들을 다 CPU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프트웨어엔 소프트가 붙어 있고 하드웨어엔 하드가 붙어 있냐라는 거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둘 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데 부드럽냐 딱딱하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를 짜는 거죠. 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린 그 똑같은 일을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회로만 짜맞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딱딱하냐 소프트하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의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었어요.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면 얘 진짜 장점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로 짠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짰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 명령을 받아서 하드웨어들이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회로를 어디에다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디시전을 내려야 되고 그럴 때 다시 딜레이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하드웨어로 아예 고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 고민 없이 막 회로로 전류가 통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태스크를 무진장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거예요.
딱 그 일밖에 못한다. 딱 그 일밖에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나이스한 일을 하기 위해서 슈퍼 빠른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 컴퓨터는 그 일은 무지하게 빠르게 하는데 그 컴퓨터가 예를 들면 뭐 1,000,000원이라고 합시다. 엄청나게 빠른 1,000,000원짜리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다른 일 하나도 못해요. 그 다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또 1,000,000원 들여서 컴퓨터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범용성은 없는 대신 그 특정 태스크는 무진장 빠르게 한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 하고 싶다고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드는 건 실제적으로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성능을 좀 희생하더라도 이것저것 컴퓨터 하나에서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등장하는 거고, 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하면 좀 느리게 할 수밖에 없죠, 일을. 그렇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정도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좀만 노동하면 되는 거지 컴퓨터를 새로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훨씬 범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부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무지하게 발전을 했죠, 하드웨어가.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독립적인 분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드웨어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보니 컴퓨터 사이언스가 또 새로운 분야가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까지는 소프트웨어 vs 하드웨어인데 자,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사랑에 빠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실생활에선 실제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야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많은 태스크가 있어요. 컴퓨터를 써서. 이제부터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태스크를 하드웨어로 하고 어떤 태스크를 소프트웨어로 하는 게 가장 내가 해피할 것이냐.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그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면서 최적화된 컴퓨터 체계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시너지를 이제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태스크가 있는데 이 태스크가 엄청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에 쓰이는 범용적인 태스크에 항상 여기저기에 쓰입니다. 항상 반복되고 그럴 때는 우리는 이 태스크에 대한 거는 하드웨어로 구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수행되기 때문에 되게 빨리 실행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자주 실행되는 게 느리면은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거잖아요. 자주 실행되는 거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픽스해서 약간 소형 컴퓨터 같은 거를 그 태스크만을 위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게 뭔가 가격 대비 더 효용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태스크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고 지금 정의하긴 했지만 나중에 또 그 태스크가 바뀔 수도 있고 되게 플렉서블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태스크는 소프트웨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발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뭘 개발할 때는 항상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소프트웨어가 막 개발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들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아, 이 태스크는 이 소프트웨어에서도 쓰이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쓰이고 너무 자주 쓰인다라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들이 아, 그럼 이쪽 소프트웨어 모듈은 하드웨어로 구워버리자. 그러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네.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드웨어를 굽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이제 한번 구워지면 다른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은 그 하드웨어를 사서 쓰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태스크를 얹으면 그게 훨씬 더 성능이 빨라지고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어프로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PU냐 가속기냐 얘기가 나오는데 자, CPU라 하면 보통 범용성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뭘 할지 모르니까 가장 기초적인 연산만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명령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것들을 범용적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CPU인데
그래서 제너럴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제너럴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응용 분야가 무지하게 넓지만 성능 자체는 느려요. 근데 요즘 우리 인기 있는 하드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GPU라고 들어보셨습니까? GPU? 되게 특별한 연산을 하는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특정 연산만 무진장 빠르게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 그 그래피컬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하드웨어로 구워버리자 라는 어프로치가 탄생해서 GPU가 만들어졌고 한번 만들어지니까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써서 지금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죠. GPU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TPU라고 또 있어요.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뭐 인공지능 이런 거 되면서 그런 텐서들, 뉴럴 네트워크에 관련된 프로세싱을 너무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근데 이게 무겁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또 하드웨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TPU. 근데 이거를 또 가볍게 하기 위해서 HTPU, 또 GPU도 가볍게 스마트폰에서 돌리기 위해서 모바일 GPU, 이런 하드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다 어디서 뚱딴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CPU로 하다 보면 느려요. 느려가지고 특정 부분을 좀 가속화하고 싶은 엄청난 욕구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하드웨어 컴퍼니에서 메꿔준 겁니다. 그럼 실제 컴퓨터에는 CPU로 웬만한 걸 돌리지만 그때그때 내 옆에 있는 GPU를 쓰고 내 옆에 있는 TPU를 써서 시너지 있게 그 태스크에 따라서 어떤 하드웨어를 쓸지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GPU, 뭐 TPU 이런 것들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어쨌든 날리고 싶습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는 다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시너지 있게 결합하는 게 사실 더 전체적인 시스템 디자인 관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점심을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